자, 이번 시간은 이제 321페이지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박스 밑에 바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지 방식에 대해 환지 개발 방식에 대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그러니까 개발했을 때 재개발 사업의 보전과 수복재 개발에 대한 것 이제 구별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했었죠. 네, 그 중에서도 그 시장 분석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요거 순서 과정을 반드시 포인트 되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수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나눠야겠죠. 그 안에서 내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또 도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과연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개발 사업의 안을 갖다 놓고 그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입지 개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계산 논리, 이런 것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1페이지에 가면요, 민간 개발 방식이 있는데 얘들도 별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을 갔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토지 소유자가, 지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 또는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지어서 분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수익이 상당히 좋겠죠.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모든 리스크도 지주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도 높지만 리스크도 큰 것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개발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도 크냐면 수익도 큰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뭐도 크다?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게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자,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거는요, 토지 소유자하고 누가? 개발업자가. 그죠? 예, 이렇게 결합이 돼서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를 대겠어요? 땅을 댈 것이고, 개발업자는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 또는 개발 자금을 충당을 해서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수익을 우리가 나누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유형 중에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사비를 대물로 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은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가라는 건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비례해서 이거를 서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요, 층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2분의 1씩 뭐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층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물 변경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도 얘기를 해요. 등가 교환.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하고 가치가 100%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갭은 남게 돼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 쓰면서 조정하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 놓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분양을 통해 가지고 받은 분양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 관계는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이익을 서로 지분 비율만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이 있어요. 지역에서 왜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할 때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이 투자자 모집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또 우선권 이런 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요, 사업 주체가 여기가 돼요. 여기가. 자, 여기가 되고요. 개발업자는 여기서 사전에 약정한다에 따라 이 사람들은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분비율만큼 이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에 이걸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을 시도할 때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분양에 대한 노하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업자가 이 개발 사업을 갖다가 대행을 해주고 분양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분양을 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 시행을 일하는 때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후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토지 신탁이 있어요. 얘는 또 알아둬야 돼요.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신탁 회사가 있으면 여기는 이 신탁 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위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수탁자가 있게 되면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지주.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 계약 기간 중에는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탁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탁자가 여기 있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얘가 조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분양 또는 임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에서 자기들이 들어갔던 비용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탁자라든가 또는 이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해 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요. 위탁자가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토지 신탁인 거예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은 얘하고 비슷하지만 주체에 대한 부분이 벌써 틀리죠.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 신탁 관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 신탁 그래서 처음에 나오죠.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귀속시키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거는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거 추진해서 공사비가 뭐 많이 들어가는 몇백억짜리 또는 몇천억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혼자서 추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 방식에서요, 차지 방식이라는 있고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간단하게 용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차지는 말 그대로 토지 임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지에 대한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강남에 가게 되면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얘들이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서 영업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컨셉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건물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 공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거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고. 그럼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그냥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 자금이 여의치 않고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을 그냥 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세금의 부담만 커지죠. 그럴 때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사업을 하는 쪽에서 제한이 가는 거죠. 땅을 우리에게 임차를 해달라. 그럼 우리가 사용료, 임대를 주겠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 자기들 여기다 가금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끝나면 그럼 계약 사용료 인상해달라도 조건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그냥 일반적인 차지 방식이고요. 신차지 방식은 뭐냐면요. 요거는 공동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사업 방식은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외식 사업을 할 건데 네 땅을 제공을 하면 나는 여기다가 건설비 들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외식 사업 막 이런 거 레스토랑 같은 거 운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기간이 한 5년이라고 그러면 5년을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갖는 거죠. 그 비율만큼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5년을 같이 공동 경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런 외식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배우죠. 그러면 자기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담에서 좀 더 자유스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정된 5년이 끝나게 되면 개발업자는 이 자기 들어간 이 건물을 시가로 양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이 땅을 담보로 해갖고 인수자금 마련해갖고 인수해서 자기가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럼 얘네는 운영을 통해서 이익도 낼 수 있고 나중에 이 건물은 시가로 양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지에 어떤 땅이 있으면요.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탁사라든가 많은 쪽에서 이렇게 제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퍼가. 그럴 때 누가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차지 방식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탁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목적에 따라 소유권 기속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거기서 보시면은 담보 신탁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개발 신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담보 신탁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부동산 부채 금융이에요. 담보 신탁에서. 네, 그래서 부채 금융 일종의 담보 신탁을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요. 일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을 때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제때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은 얘를 경매로 넘겨버리죠. 그러면 얘가 시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라고 그러면 출발할 때는 한 6, 7억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유찰이 되고 그러면요. 결국은 이 건물 소유자는 이걸 뭐 받아갈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차자들도 나중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애를 또 많이 써야 되고요. 뭐 권리금 이런 거는 뭐 인정도 안 되고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신탁이 있어서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똑같이 아까 얘기했죠. 개발 신탁인 것지만 얘네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더라도 얘네가 이거를 경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걸 공매 처분해요. 예, 그럴 때 파는 가격이 얘가 10억짜리면 한 9억 한 5천서부터 매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매했을 때 요 경매 기일에서 낙찰이 안 되면 다음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거래가 성사가 안 되지만 얘네는 다음 기일 전에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수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자들은 여기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증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시중에서 영업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일반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신탁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래서 얘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도 부채금융의 일종이고요. 시험에서 한번 인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정책할 때 왜 공공재 이런 거 배우셨죠? 자, 공공재라는 거를 원래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공공재라고 했을 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해야겠는데 예산이 참 부족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아웃소싱으로 개발 관리하고 비용을 공공 부분이 부담했는데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 개발할 때 제공할 때 민간 자금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학교, 기술사 이런 것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가 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안에 보면은 고속도로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정부가 뜻깊은 날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겠다라고 발표해도 군데 민간 자본이 유치돼서 건설된 고속도로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죠. 거기는 사용료 내야 되죠. 왜? 거기는 정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민간 자본이 유치되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건 강점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보게 되면 한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일단 B가 나오면 빌드예요. 그러니까 이 빌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민간 자본을 토대로 해서 얘를 뭐 하냐면 건설하는 거예요. 개발 또는 건설하는 거예요. 빌드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때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두 번째 가면은 BTO가 있고요. 세 번째 가면은 BTL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T가 있는데 이 T가 뭐냐면 트랜스퍼예요. 그러면 민간 자본을 들여서 건설을 한 거예요. 도로도 건설을 했고 뭐 항만도 건설했고 공항도 건설했고 다 건설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유권을 정부라든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오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민간업자는 이 시설에 따른 시설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획득하는 방식. 그렇죠? 요 과정이죠. 그래서 얘가 BT, 이게 T라는 거는 먼저 넘겨주고 기부 체납을 하다는 넘겨주고 운영권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도로라든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민자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인천공항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다 민자를 유치한 거예요. 근데 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사용자에게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뭐를? 사용료를. 요 사용료를 징수해서 자기네가 개발할 때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거죠. 이익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 BTO란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 박스에도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의 투자비 회수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BTL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L이에요. L이 뭐냐면 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 등이 그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민간업자에게 뭐를 주냐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종전에 BTO 방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임대료를 주는 케이스예요. 그죠? 누가? 정부나 지자체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주로 이런 시설에 짓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데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기가 어렵다.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 사용료를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누가?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의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이게 내용이 다 나와요.
그대로 읽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만. 예,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T가 있고 BTO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는 국내에서 개발업자가 짓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 귀속해주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BOT 방식은 주로 외국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는 이제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건설사에게 이제 입차 공개 입차를 통해 갖고 수주를 받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해줘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주고 운영권 받아갖고 사용료 회수하면 되겠는데 이게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정정이 좀 불안하죠. 언제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전 정권에서 맺었던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이미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운영권, 소유권 및 운영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서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서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 그런 쪽으로 구분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RT라든가 부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죠? 부라는 방식은요.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자문시설을 건설해서 사업 시행자가 당해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한전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그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발전소 같은 거 수주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료를 가지고 회수해야 되니까 기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 넘겨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걸 가지고 개발에 따른 노하우도 그대로 가져간 채 거기서 나온 사용료 가지고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해 갖고 나중에 빠져나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모의고사 등을 보시게 되면 요거 바꿔서 나오는 거는 구별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BOT하고 BTO 이런 차이점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개발에 따른 이제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여러분들도 현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게 부딪히거나 또 어레인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31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동산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를 한번 이제 또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연결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어요? 개발 배웠어요. 개발. 그죠? 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를 해야 될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게 개발. 그죠? 토지라는 자원을 이용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관리라는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재화 같으면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명이 오래가는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만약에 5년, 10년에 그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투자하거나 자기 관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란 얘기죠. 오히려 이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그냥 재밌게 가장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만 연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수명이 길다 보니까 좀 더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듯이 부동산도 똑같죠. 관리 상태에 따라 조금 더 그 가치가 오래 또는 항상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라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실무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문제 출제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나중에 실무로 가시면 관리의 영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이제 모든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도시화. 자, 도시화라는 거는요. 이 도시에서는 각종 취업과 교육과 금융과 행정과 교육이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기술이 발달하고 영농 뭐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 더 이상은 일거리가 없죠. 그러면 일거리를 찾아서 좀 더 상위 레벨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짓는 건물도 점차 고층화 또는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또 발달을 해야겠죠. 건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단독주택 개념에서는요, 소유자가 모든 걸 다 관리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거주하는 전유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시설물까지 관리해야 될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전문적인 위탁관리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농업사회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결국 자녀 교육시키고 나중에 거기서 사망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인데 도시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꼭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요. 타지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잦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위탁관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도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운영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지만 결국 자산 운영은 부동산 투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간접 투자라든가 이렇게 위탁 관리라든가 이런 것 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관리의 분류에 대해서도 일단은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합 개념의 권리예요. 걔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복합 개념 배웠어요. 복합 개념 하면은 뭐 나온다 그랬어요? 법, 경, 기.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자, 법률적인 관계에서는요, 거기 나온 대로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자는 법률상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및 일상적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권리 분석과 조정, 그 다음에 계약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대차를 제공하는 건물에 대한 광고 표지판을 부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차장에 대한 건 사용은 또 몇 대를 제한한다. 이런 식의 모든 계약적인 것을 이 계약 관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에서는요. 당연히 경제적이니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수지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인력 관리. 요거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 자, 계약 관리를 포함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반대로 해도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근래는 여기까지도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기술적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거기 보시게 되면 자, 33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기술적 관리에는 위상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존 관리가 있는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들이 이게 기술적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측량을 실시한다? 경계 측량. 이게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니까 이게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인접성이라고 배워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내 토지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지. 이게 소유권 경계를 구분하는 데서 법적으로 다툼을 발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게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 관리에서.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그다음에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예, 요 관계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 333쪽에 자, 양가로 이번에 내용에 따른 관리가 있어요. 자, 그 내용에 따른 관리를 봤을 때요. 요 내용에 따른 관리를 보게 되면 자, 시설 관리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 관리도 있고 자산 관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시설 관리라는 것은요. FM이라고 해서 이제 Facility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Property Management라고 해서 우리가 PM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둘 다 F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건 P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니까 앞에 이제 문장 푸는 건 맞는데 뒤에 약어가 이제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시설 관리고 이제 부동산 관리, 이걸 재산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자산 관리예요. 이걸 우리가 AM이라고 그래요. Asset Management. 그죠?
자, 요 중에서는요,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가 이거예요. 자, 일상적으로 중개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관리. 자,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원룸이나 이제 이런 거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갖다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임차자 관리라든가 이런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중개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자들이 그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 양반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청소 관리자, 그렇죠? 이런 시설물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시설 관리가 있고 이제 부동산 관리가 있고 여기서는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가 자산 관리예요. 여기는 그냥 부동산에 대한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 임대차에 대한 것만 유지를 시켜서 그냥 그 수익적인 구조만 항상 일정하게만 나오게끔만 관리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자산 관리예요. 그렇죠? 자, 중개업자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추진하기 쉽지 않죠. 자기가 그 사업성에 대한 거 경제성을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 레벨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입이라든가 매각.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걸 추진하는 것들이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이게 활용이 된 거예요. 대상 부동산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자산 관리냐 시설 관리냐 이렇게 놨을 때 다음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당연히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334쪽에 가시면 관리 주체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또 별표를 하나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방식, 그다음에 뒤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